여기 워싱턴 DC에서 한숨을 내쉬는 한 고위 관료가 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백악관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내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지만 그의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가득합니다. 바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상황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미국 정부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인사의 행보가 미국 정부 고위층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 관료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극비 문서를 바라보며 한국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하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날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 관료가 발견한 내용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한국의 교육계와 법조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라는 어떤 세력이 조용히,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한국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다름 아닌 대학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정치 외교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CBS 방송에서 공개한 사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이 중단되면 만난다라고 했었는 게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탄핵이 중단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또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글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학교들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을 처음으로 알아차렸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다른 나라들에 관한 조언을 중요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특이한 패턴이 보이면 그걸 알아차리는 게 제 일이에요. 이건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 제가 발견한 이야기예요. 보통 한 나라의 학생들이 다른 나라로 공부하러 갈 때 가장 유명한 학교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농구를 하고 싶다면 아마도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팀에 들어가고 싶겠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학생들은 다들 정말 뛰어나고 유명한 학교에 가고 싶어 하니까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많은 중국 학생들이 서울 같은 큰 도시에 있는 유명한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대신 한국에 덜 알려진 다른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들로 가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정말 잘하는 농구 선수들이 NBA 같은 유명한 팀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잘 모르는 작은 팀을 선택하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이 더 이상했던 이유는 중국에는 이미 정말 좋은 학교들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에는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대학 같은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은 중국의 하버드나 예일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은 이런 학교들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작은 학교들을 선택하고 있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더 깊이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100만 명이면 큰 도시 하나의 인구와 맞먹는 숫자예요. 그중 약 70만 명 정도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 가족적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 일부는 한국 출신이고 일부는 중국 출신인 그런 가족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중국 학생들이 한국 전역에 퍼져 있는 모습도 흥미로웠어요.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뿌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학생들을 특정한 위치에 신중하게 배치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건 마치 체스판 위에서 체스말을 놓는 거랑 비슷했어요. 그냥 아무데나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특정 위치에 말을 배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계획한 걸까?
제 일에서는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이유로 그걸 조정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야 해요. 보통과는 다른 패턴이 보이면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제 일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새들이 하늘에서 날아가는 걸 보면 V자 모양으로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새들이 완벽한 정사각형 모양으로 하늘에서 난다면 그건 누군가가 훈련시켰다는 걸 알게 되겠죠. 제가 본 이 중국 학생들의 패턴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이걸 조사하면 할수록 이게 단순히 학교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이건 나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에 관한 일이었어요. 어떤 나라들은 힘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하는 대신 조용히 그들의 사람들을 중요한 위치에 배치해서 힘을 키우려고 하거든요. 마치 아주 크고 느리게 진행되는 체스 게임 같았어요. 각 한 수를 두는데 몇 분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그런 게임이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쓰기로 했어요. 이런 특이한 패턴을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패턴이 항상 나쁜 것만 의미하진 않지만 공정하고 규칙에 맞게 모두가 행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해가 필요해요. 다음 장에서는 한국에서 제가 발견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얘기해 줄게요. 하지만 이 학교와 관련된 패턴이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단서였어요. 이건 정말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퍼즐의 첫 조각이었어요. 저는 선거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처음 느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외교 정책 자문으로 일하면서 한국 정치 상황을 지켜보고 이해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선거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과정이라 늘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최근 선거에서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발견한 걸 설명해 드릴게요. 선거를 학교에서 보는 큰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규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투표 용지, 즉 선거지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보였어요. 보통 이런 용지는 특수한 종이로 만들어지는데 진짜 돈과 장난감 돈이 다르듯이 진짜 투표 용지도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져야 해요. 그런데 어떤 투표 용지는 일반적인 도화지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원래 모든 진짜 투표 용지는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교실에 학생이 25명인데 급식 주문이 30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여러 투표 지역에서 발견된 거예요. 숫자가 전혀 맞질 않았어요. 또 하나 이상했던 건 투표를 세는 데 쓰이는 컴퓨터였어요. 수백만 명이 투표를 하니까 손으로 다 세는 대신 컴퓨터로 도움을 받는데요. 숫자가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변하는 패턴이 뭔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마치 숙제를 하다가 숫자를 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답이 저절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표 결과를 세는 데 걸리는 시간도 이상했어요. 보통은 각 지역에서 투표를 세는 데 걸리는 대략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점심 먹는데 30분 정도 걸린다고 대충 알듯이요. 그런데 누군가 점심을 2분 만에 먹었다거나 2시간 걸렸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이번 선거에서는 몇몇 지역에서 투표를 세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거나 반대로 너무 짧게 끝난 경우가 있었어요. 게다가 출구조사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출구조사는 투표를 마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묻는 설문조사인데 이걸 통해 최종 결과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마치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물어보고 그 결과를 급식실에서 실제로 나간 메뉴와 비교하는 것처럼요. 보통은 출구조사와 최종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그 숫자가 크게 달랐어요. 그래도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긍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선거에서 승리했거든요. 이건 많은 시민들이
투표소를 아주 꼼꼼히 지켜준 덕분이에요. 마치 학교에서 규칙을 잘 지키는지 감시해주는 도우미가 있는 것처럼요. 또 평소에 서로 의견이 달랐던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쳤어요. 이런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발견한 문제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정말 심각한 거라 다음 선거 전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마치 시험에서 몇몇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정직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처럼요. 저는 발견한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런 문제들에서 배워야 앞으로 더 나은 선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정직해야 하죠. 모든 사람의 투표가 소중하고 또 모두가 자신의 투표가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어야 해요. 이번 일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투표 용지를 확인하는 더 나은 방법, 투표를 세는 더 좋은 컴퓨터,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도 유권자 수보다 투표 수가 많지 않도록 하는 더 나은 규칙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해줬던 것처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해요. 결국 제가 이 일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건 사람들이 협력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투표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심한 관찰과 팀워크가 있으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강하게 지키고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들었던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이 한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현직 대통령이 이런 일을 겪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서 윤 대통령 사건에 관한 서류를 읽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보통 중요한 사람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면 신중한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근데 이번엔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됐어요. 경찰이 청와대, 그러니까 한국의 백악관 같은 곳에 구속영장을 들고 찾아왔대요. 이 영장은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다는 허가를 준 서류였어요. 그런데 제가 영장을 살펴보니까 문제가 보였어요.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고 설득력도 부족했어요. 마치 학생이 숙제를 제출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더 걱정스러웠던 건 판사들이 영장을 승인한 과정이 너무 빨랐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누가 시험 종료 종치기 전에 시험지를 빨리 내려고 서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대통령 측 변호사들도 방어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교 규칙을 어겼다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여러분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시간과 증거를 준비할 시간을 원할 거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구속되기 전에 서류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어요.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는 이상한 규정들이 생겼어요. 누가 대통령을 면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생긴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 즉 영부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건 좀 이상했어요. 보통 죄수들은 가족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벌을 받았는데 부모님을 절대 못 만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이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었어요. 큰 돌멩이를 연못에 떨어뜨렸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사건은 여러 곳에 영향을 끼쳤어요. 이 사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게 아닌가 하고 의문을 품었죠. 주식시장도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파는데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처럼 출렁거렸어요. 많은 사업가들은 한국에 돈을 투자해도 될지 망설였어요. 마치 부모들이 문제가 많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걸 걱정하는 것처럼요. 한국 국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지했고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 구속을 지지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는 동의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다른 나라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봤어요. 어떤 나라는 한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안했고, 어떤 나라는 그냥 지켜보면서 상황을 기다렸어요. 이건 마치 친구 두 명이 싸울 때 어떤 친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주고 다른 친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건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였어요.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돌보고 지켜야 하는 정원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규칙과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 망가질 수 있더라고요. 한국처럼 강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에서도 이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지금도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일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줘요. 저는 확신해요. 몇 년 후에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교훈을 얻을 거라고요. 저는 한국과 제 나라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야 하잖아요.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저는 이 도전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한국의 법 체계에 대해 알게 된 사실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여러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는지 연구하는 사람이라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라는 특별한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기관은 정부 내에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어요. 공수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더 알아볼수록 걱정이 커졌어요. 어린 시절에 누군가 게임 규칙을 어기는 걸 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뭔가 공정하지 않다는 걸 느꼈지만 왜 그런지 설명하려면 자세히 들여다봐야 했거든요. 공수처는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경기를 하면서 새로운 규칙을 마음대로 만드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건 당연히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딱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었고, 때로는 진짜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골라 조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공수처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건 마치 선생님이 자기 숙제를 스스로 채점하는 것 같았어요. 공정성을 위해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확인해야 하잖아요. 제 노트에 이건 꼭 고쳐야 할 큰 문제라고 적었어요. 조사를 계속하다 보니 한동훈이라는 중요한 인물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의 역할을 이해하는 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고 하나씩 새로운 단서가 드러났어요. 한동훈은 정부 내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알아보니 한동훈은 중국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어요. 이건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보통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니까요. 마치 두 명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갑자기 다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궁금했어요. 한동훈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정부가 새로운 인물을 뽑거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 할 때 보통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자리에 임명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중국과 더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한동훈이 정부 내 다양한 그룹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관찰했어요. 어떤 그룹은 그가 하는 일을 지지했지만 다른 그룹은 그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마치 학교에서 서로 다른 무리의 아이들이 항상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해서 다투는 것과 비슷했어요. 가장 걱정됐던 건 이런 일들이 한국의 일반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이었어요. 공수처의 문제와 한동훈의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법을 어떻게 만들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걸 보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곱씹었어요. 한국의 법 체계는 고장난 부품이 몇 개 있는 기계 같았어요. 여전히 작동은 하지만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그런 상태요. 그리고 한동훈은 마치 설명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녁에 제 노트의 가장 중요한 점들을 정리했어요. 공수처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음. 한동훈이 중국과 더 친해지려는 움직임을 보임. 중요한 정부 결정들이 이런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 공수처가 조사 대상을 선택하는 방식이 항상 공정하지 않음. 이런 변화들이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짐을 싸면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건 모든 조각을 명확히 보는 거예요. 내일은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질문이 생기겠지만 어쩌면 답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먼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두가 알아야 해요. 마치 몸이 아플 때 의사에게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말해야 하는 것처럼 나라 역시 문제를 알지 못하면 고칠 수 없어요. 제 역할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돕는 거였어요. 그래야 모두가 함께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워싱턴 DC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며 찍은 사진들을 벽에 걸어둔 걸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우리 두 나라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외교정책 고문으로서 요즘 한미 관계에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 걱정이 많아요. 공화당 의원들은 자주 제 사무실에 들러 질문을 하곤 해요. 어제는 톰슨 상원 의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강력한 동맹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을 전했죠. 국가 간의 우정도 사람들 간의 우정과 같다고요. 강한 우정을 유지하려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제가 그에게 이야기했죠. 많은 공화당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시위, 정치적 갈등,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에 주는 지원과 도움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묻곤 해요. 하지만 저는 항상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친구였고 진정한 친구는 상황이 어려울 때 등을 돌리지 않는다고 상기시켜요. 제 일상 업무는 한국에 있는 정보팀이 보내오는 보고서를 읽는 일로 시작돼요. 이들은 매일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보내는 정보에는 한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려 할지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가끔 이 보고서를 읽다 보면 마치 몇 개의 조각이 빠진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느낌이 들어요.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은 한국의 작은 지방 학교들에 많은 유학생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교육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이 점진적이고 조용하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퍼뜨리려는 전략 같아요. 저는 이런 걸 물방울이 돌을 뚫는 것에 비유하곤 해요. 작은 변화도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팀은 한국이 강하고 독립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되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마치 친구를 도와주려 하면서도 그 친구가 스스로 약해졌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한국과의 우정을 지키는 한편 중국이 한국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 싶어요. 제 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만약 중국이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한다면 어떡하죠? 북한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면요? 아니면 한국 지도자들이 더 많이 체포된다면요?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해요. 마치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저는 이런 상황이 보통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돼요. 서울에 방문할 때면 학생들, 선생님들, 사업가들, 그리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나라가 강하고 독립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도 그 심정을 이해해요. 마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친구 사이에 끼어 있는 느낌이겠죠. 가끔은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갔던 20년 전이 생각나요. 그때 서울의 화려한 불빛과 분주한 거리,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한국은 이미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가 원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부유한 나라로 성장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음악, 영화,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죠. 이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창의적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앞으로 한미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자주 대화하고 더 잘 들어야 해요.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되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도록 존중해야 해요.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함께 노력해야 해요. 무엇보다 친구 사이라면 때때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어려운 시기에도 곁을 지킨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실 창 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한 모습들, 한국의 대학교와 정부 건물에서 찍은 사진들이요. 이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한미 관계가 단순히 정치나 군사기지, 무역협정 같은 걸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이건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서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런 가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또 한국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전화를 들고 새롭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했어요. 친구란 원래 함께 도전을 헤쳐나가는 존재니까요. 저는 어느 늦은 저녁 책상에 앉아서 서울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의 연구와 수많은 전문가와의 회의를 거친 후 이제 우리의 미래 계획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한국 내 영향력이 걱정스러웠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당장 해야 할 일부터 생각했어요. 제일 급한 문제는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들로 확산되는 방식이었어요. 지난달에 제가 지방의 한 작은 대학을 방문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곳 학장은 갑자기 수백 명의 중국 학생들이 등록했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작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주 이례적이었어요. 우리는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 이해해야 했고 이것이 한국 사회를 영향을 주려는 더 큰 계획의 일부는 아닌지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우리가 바로 실행해야 할 조치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런 교육적인 패턴들을 관찰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중국 유학생들이 어떤 학교로 가고 왜 그 학교를 선택했는지 추적해야 했습니다. 이건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죠. 대신 누군가가 은밀히 한국 사회를 영향을 미치려는 패턴이 있는지 이해하려는 것이었어요. 다음으로 중요한 걱정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민주주의는 정원과 같아서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꾸준히 돌봐야 하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투표 관련 문제와 몇몇 개표 결과가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들을 떠올렸어요. 한국이 투표 시스템을 더 튼튼히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했어요. 이를 위해 종이 투표를 더 철저히 확인하고 전자투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더 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에 대비한 대체 계획도 마련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 더 많은 한국 지도자들이 부당하게 체포된다면 어떡할까요? 아니면 중국이 한국 정치에 더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면요. 이런 가능성들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비책을 준비해야 했어요.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미리 챙기듯이요.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집중해야 할 4가지 주요 과제를 적었어요. 첫 번째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은밀히 영향을 미치는 걸 막을 더 나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 사람들에게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정부 공무원들에게 숨겨진 영향 시도를 인식하는 훈련을 시켜야 했어요. 두 번째는 국가 간 교육 교류를 관찰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한국의 민주적 기관, 예를 들어 법원과 선거 시스템을 더 튼튼히 만드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명확하고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만난 한 한국 학생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만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어요. 자신이 읽는 뉴스는 믿을 수 있을까? 선거는 공정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걱정들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줬어요.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어요. 좋은 시절에도 어려운 시절에도 함께했던 우정 같은 거였죠. 이게 저한테는 희망을 줬어요. 우리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왔잖아요. 중요한 건 인내심을 가지고 민주주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순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들은 해결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방식을 계속 주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들고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며 이런 문제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미국과 한국의 우정을 계속 강화해야 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계획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할 거였죠.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거였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마지막으로 쓴 문장을 읽었어요. 미래는 불확실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와 우정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단지 멋진 문구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앞에서 CBS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CBS 방송에서 이야기 한 부분도 완전히 믿으시면 안 됩니다. CBS 방송은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 방송이거든요. 트럼프는 한국과 같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온갖 음해를 받아왔습니다. 해리스가 끝까지 이긴다고 했었었고 한국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퍼나르는 방송사와 같으니까요.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국민들이 더 깨어나고 더 노력을 해야 미국 쪽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그때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더 깨어나야 미국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When injustice becomes law, resistance becomes duty. 마지막으로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불의한 법 제도가 되었을 때는 의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었을 때 떠오른 단어인데요. 미국과 한국이 모두 정상화가 될 그날까지 모두들 화이팅 같이 힘냅시다. 오늘 이야기는 미국 선거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긴 한 외국인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이 도착한 시간은 정확히 새벽 3시 27분이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도 저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깨어 있었거든요. 제 곁엔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만이 유일한 동료였어요. 파리에서 온 기자로서 늦게까지 깨어 있는 건 제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뉴욕과 프랑스의 시차 때문에 편집자와 이야기하려면 이런 밤을 자주 보내야 했으니까요. 보안 이메일함을 확인해 보세요. 흥미로울지도 모르는 걸 발견할 겁니다. 친구. 처음엔 지울 뻔했어요. 익명의 제보는 보통 별것 아닌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미국에 온 지 3개월째인데도 제대로 된 기사거리를 못 찾고 있었던 게 이유였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기자로서 몇 년 동안 단서를 쫓으며 키워온 그 묘한 6번째 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예민한 정보를 다룰 때만 사용하는 보안 이메일 계정을 열어봤어요. 거기엔 자료, 스프레드시트, 사진이 담긴 폴더가 있었어요. 파일을 하나씩 클릭해보니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주요 미국 대학에 있는 중국인 학생들의 이름, 연구 프로젝트 리스트, 기술 이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 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자료들이 단순히 무작위로 모인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 안엔 체계적인 도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클레어 마르탱,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뭔가 제대로 된 걸 발견한 걸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웃번개에 있는 단골 카페로 걸어갔어요. 10월 초의 공기는 차가웠고 발 아래선 노란 낙엽이 바삭거리며 부서졌어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걸으면 머리가 맑아지곤 하더라고요. 노트북을 열고 옆에 뜨거운 커피를 두고서 아는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문서들은 수십 명의 중국인 학생들과 학자들이 미국의 최고 대학들에 배치된 상황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평범한 학생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목표가 명확했어요.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군사기술을 연구하는 실험실들이었죠. 각각의 사람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중국으로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까지 갖고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쓰는 구식 노트를 꺼냈어요. 때로는 손으로 직접 쓰는 게 더 잘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펜을 들고 빠르게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목표 대학, MIT, 스탠퍼드, 조지아텍. 중점 분야,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군사기술. 방식, 합법적인 등록, 숨겨진 목적. 규모, 아마도 수백 명이 연관.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지난해 기술기업 관련 기사를 같이 했던 한국의 김 교수님한테서 메시지가 온 거였어요. 그의 메시지는 제 손에 있던 커피를 식게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이 연관돼 있습니다. 누구와 이야기할지 조심하세요. 공자학원이라니.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원래는 중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문화센터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다른 활동을 한다는 소문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 교수님이 그게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 암시하는 거였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모든 걸 검증했어요. 좋은 기자는 그냥 이메일로 들어온 자료를 그대로 믿지 않거든요. 각각의 사실을 확인해야 했고 각각의 이름을 검증해야 했어요. 믿을 만한 교수님들과 이야기하고
이전 학생들과 인터뷰하고 공개 기록도 뒤졌어요. 그 이야기는 진짜였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였어요. 그 주가 끝날 무렵 제 아파트 벽은 마치 탐정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다양한 대학들 간의 연결을 보여주는 지도, 유출된 연구 프로젝트 리스트, 주요 인물들의 사진이 빼곡했어요. 그리고 관련 있는 정보들을 연결하는 빨간 실도 있었죠. 조금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복잡한 사건을 다룰 땐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파리에 있는 제 편집자는 제가 전화를 걸자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이건 대단한 이야기야, 클레어. 하지만 조심해. 이런 간첩 이야기들은 위험할 수 있어. 누군가 네가 기사를 쓰는 걸 막으려 들 수도 있어. 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 멈출 순 없었어요.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됐지만 이건 제가 찾아낸 가장 큰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 대학에서 연구를 어떻게 훔치고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이 일이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했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창밖의 뉴욕은 평소처럼 저녁 일과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퇴근하고 저녁을 사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자신들의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밀 전쟁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은요. 손가락을 꺾고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갔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확인해야 할 이름, 인터뷰해야 할 사람들, 더 파헤쳐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거요. 가을바람이 콜롬비아 대학교 캠퍼스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도서관 근처 나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학생들은 커피 잔과 백팩을 움켜쥔 채 바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로버트 리 박사에게서 온 문자였죠. 뉴욕타임스를 읽고 있는 파란 재킷을 입은 남자를 찾으세요. 금방 알아챘어요. 그는 혼자 앉아 있었고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으며 신문에서 눈을 떼고 몇 초마다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리 박사는 제가 예상했던 전형적인 내부 고발자처럼 보였어요. 불안해 보이고 조심스러웠지만 말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였어요. 마틴 씨, 제가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는 척하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머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대학에 보안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세 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로 걸어갔어요. 리 박사는 문과 창문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구석 테이블을 골랐고 그의 손은 마시지 않은 커피를 젓는 동안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공자학원에서 8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곳이 그냥 문화센터인 줄 알았죠. 학생들에게 중국어와 전통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녹음기를 몰래 작동시켰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겉으론 별로 해가 없어 보이죠. 중국 설날 축제를 열고 서예 수업을 하고 언어 강좌도 제공하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문을 확인했어요. 그곳은 일종의 감시 초소 같은 곳이에요. 학생, 교수, 연구원, 특히 해외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죠. 리 박사는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문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업 목록, 학생 보고서, 개인 이메일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공자학원 행사에 참석한 중국인 학생들은 전부 기록돼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중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누구랑 친구를 맺고 있는지 전부요. 이게 다 파일로 저장돼요. 파일이요? 저는 작은 노트에 메모하며 물었어요. 어떤 파일인가요? 디지털 프로필이에요. 소셜 미디어 게시물, 정치적 견해, 중국에 있는 가족 관계 같은 것까지 추적하죠. 만약 학생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 그들의 가족은 본국에서 친절한 방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통제하는 거죠.
그때 한 무리의 학생들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중국어로 대화하며 자리를 찾았고 리 박사는 그들이 멀리 앉을 때까지 침묵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사람들을 감시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들은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해요. 특히 과학기술 관련 학과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을 찾아내요. 돈, 연구 협력, 중국에서 일할 기회 같은 걸 제안하죠. 그럼 대상을 어떻게 선택하죠? 제가 물었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요. 처음엔 문화적인 연결로 시작하죠. 예를 들어 교수를 초대해서 중국에서 연구 관련 강의를 하게 한다든가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제안이 들어와요. 연구비, 실험실 장비, 연구 조수 지원 같은 것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들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리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줬어요.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이메일, 특정 교수들의 목록, 중국 관료들과의 회의 일정 등이었어요. 제가 그가 폭로하는 일의 규모를 깨달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그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연구나 기술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해요. 대학에 압력을 넣어 티베트나 대만 같은 주제의 행사를 취소하게 하고요. 교과서를 그들의 역사관에 맞게 수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만약 저항하면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 뜻은 분명했죠. 저는 캠퍼스에서 봤던 중국인 학생들을 떠올렸어요. 대부분은 그냥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평범한 학생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궁금해졌어요. 몇 명이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느낄까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본국에 닥칠 결과를 두려워하며 자기 검열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달 리 박사가 말을 이었어요. 어떤 학생단체가 홍콩 민주화 운동에 관한 강연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약했던 방이 취소됐죠. 포스터는 사라졌고요. 같은 날 중국 학생회에서 대규모 문화축제를 열었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떴어요. 리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가봐야겠어요. 너무 오래 있었네요. 그는 파란 재킷을 바로잡으며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 다룰 때 조심하세요, 마틴 씨. 이 사람들은요, 장기전을 펼쳐요. 그리고 적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가 서둘러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말을 곱씹었어요. 공자학원은 단순히 캠퍼스 건물에 불과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였고 바다와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마음껏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장소에서조차 눈과 귀를 감추고 있었어요. 노트와 녹음기를 챙기며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리 박사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있을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감시의 무게를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카페를 나설 때 가을 바람은 더 차가워져 있었어요. 머리 위에 보안 카메라가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제나 지켜보는 것처럼요. 플로리다의 눅눅한 공기가 템파 국제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를 한 벽처럼 덮쳤어요. 야자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에는 제가 찾아야 할 다음 단서가 기다리고 있는 맥딜 공군기지가 보였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리더니 잭 톰슨이라는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는 미 공군 출신 파일럿으로 저와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었어요. 파울라의 다이너, 구석 테이블, 호텔에서 3블록 떨어져 있어요. 메시지에 적힌 대로 찾아가 보니 잭은 정확히 그 자리에 앉아 커피를 초조하게 휘젓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더 젊어 보였는데 아마 40 초반쯤 되었을 거예요. 짧게 깎은 회색 머리와 날카로운 파란 눈을 가진 그 사람은 자꾸만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반쯤 먹다 만 애플파이 한 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마틴 씨, 잭이 조용히 말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이 먼 길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의 맞은편 부스에 앉아 웨이트리스가 지나갈 때 커피를 한 잔 주문했어요. 클레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잭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거의 속삭이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하려는 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파일럿 3명도 똑같이 접근받았어요. 그들이요? 제가 물었어요.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요. 중국 측 리크루터들이요.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보였어요. 민간 항공사에서 경험 많은 강사를 찾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웨이트리스가 제 커피를 가져다 주길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제안한 금액은 정말 엄청났어요. 공군에서 받던 월급의 5배였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자세히 적어 나갔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르치라는 거였죠. 주로 전투 전술이었어요. 고급 비행 기동이나 긴급 상황 대응 같은 실제 비행 경험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잭은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초조하게 드럼 치듯 두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레이더 시스템, 통신 프로토콜, 심지어 위성 내비게이션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요. 플로리다의 더운 날씨에도 제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누군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나요? 잭은 커피를 내려다보며 시선을 피했어요. 한 명 있어요. 마이크 첸이라는 사람인데 6달 전에 사라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그가 지금 중국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조사를 하다 보니 올랜도 근처의 작은 사무실 건물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기술 컨설팅 회사처럼 보였지만 제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곳은 실제로는 중국으로 군사기술과 전문 지식을 빼돌리는 위장회사였어요. 결정적인 단서는 유럽의 갈릴러 위성 항법 시스템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면서 찾아냈어요. 몇 년 전 프랑스에서 취재할 때 갈릴러의 기술 사양 대규모 유출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호텔방에서 서류와 남은 음식을 널어놓고 앉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중국 정부는 단순히 무작위로 군사기술을 수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GPS와 갈릴러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중국의 베이더우 항법 시스템이 유럽 시스템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MIT에서 위성 항법 전문가로 일하는 사라 첸 박사, 마이크 첸과는 무관했어요가 저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줬어요. 화상통화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항법 시스템은 현대 군사작전의 핵심이에요. 미사일, 드론, 선박, 항공기 모두 정확한 위치 정보에 의존하죠. 다양한 출처에서 기술을 조금씩 가져와 조합함으로써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고도 군사 등급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셈이에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느껴졌던 건 어느 저녁 호텔 발코니에 서서 근처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걸 지켜볼 때였어요. 그들이 수집한 모든 기술과 전문 지식은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처럼 보였어요. 단순히 개별 시스템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배우고 개선하는 법까지 익히고 있었던 거죠. 제 생각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프랑스나 미국처럼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 방첩 활동이 있는 국가들조차 이렇게 뚫리고 있다면 더 작은 나라들은 무슨 수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플로리다를 떠나기 전에 잭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났어요. 그는 이메일, 회의 기록, 그리고 리크루트 시도에 관한 자료가 담긴 USB를 저에게 건넸어요. 이거 조심해서 다뤄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들은 감시하고 있어요. 항상요. 템파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잭 톰슨 같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위험을 무릅쓰고도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요. 제가 조사하고 있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이나 군사 기밀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캠페인에 맞서 가장 강한 국가들조차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제 조사의 다음 단계는 뉴욕이었지만 플로리다에서 배운 교훈은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가장 큰 위협은 꼭 드라마틱한 사이버 공격이나 눈에 보이는 적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작은 다이너에서의 조용한 대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자리 제한, 그리고 천천히 쌓아 올려지는 지식들이 결국은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면서 저는 반짝이는 맨해튼 센터의 계단을 올라갔어요. 오늘 밤은 연례 중국 문화 축제 날이었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공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 행사에 참석할 통일 전선, 유나이티드 프런트 관련 인물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손님.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기자 배지와 몇 주 동안 신중하게 네트워킹해서 받은 특별 초대장을 보여줬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면서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공기 중엔 고급 중국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첫 번째 목표를 금방 발견했어요. 뉴욕에서 세계의 중국 문화단체를 운영하는 장 씨라는 사업가가 지역 정치인들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몇 달 동안 그의 단체들이 사용하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이 단체들이 중국 문화와 비즈니스 연결을 촉진한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어요. 이 단체들은 사실 미국 정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활동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인 통일전선의 일부였어요. 저는 춤 공연에 관심 있는 척하면서 근처 대화들을 엿들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얼어붙게 만든 말을 듣게 됐어요. 휘테커 상원 의원이 다음 주에 무역 법안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어떤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베이징 쪽에서도 만족할 거예요. 마크 휘테커 상원 의원. 저는 몇 달째 그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6년 전만 해도 그는 중국과의 강력한 무역 규제를 지지했었는데 최근에 그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군중 속을 조심스럽게 지나면서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그 후 1시간 동안 제가 본 걸 모두 기록했어요. 중국 커뮤니티 단체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정치인들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시의원들은 새로운 중국 문화센터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겉보기엔 단순한 네트워킹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치밀하게 짜인 정치적 작전이었어요. 마틴 기자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전에 인터뷰했던 리사첸이라는 지역 중국 커뮤니티 리더가 서 있었어요. 공연은 재밌으신가요? 아주 아름답네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말했어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준비 중이에요. 리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조심하세요, 마틴 기자님.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관심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가 알아낸 모든 걸 정리했어요. 통일전선은 거미줄처럼 작동했어요. 중심에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있었고 그 주변엔 비즈니스 리더, 커뮤니티 단체, 그리고 문화단체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다 함께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캠페인 후원금 기록을 검색했어요. 휘테커 상원 의원의 태도 변화는 중국 관련 기업들로부터 받은 큰 후원금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2019년에 그는 장 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5만 달러를 후원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석 달 후 그는 중국과의 엄격한 무역 규제에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휘테커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정치인들에게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였어요. 한 시의원은 후원금을 받은 후 새로운 공자학원 설립을 지지했고 한 주 의원은 중국 여행을 지원받고 나서
대만에 대한 입장을 바꿨어요. 이 시스템은 아주 교묘했어요. 겉보기엔 모든 게 합법적으로 보였어요. 문화 축제도 실제로 열렸고, 비즈니스 거래도 진짜였고, 커뮤니티 단체들도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중국의 이익에 맞게 미국 정치를 조정하려는 캠페인이 숨겨져 있었어요. 제 조국 프랑스가 떠올랐어요.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중국 위원회라는 단체를 통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정치인들과 비즈니스 리더들이 선물, 출장, 그리고 비즈니스 거래를 통해 베이징의 영향권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중국에 대한 그들의 시각이 바뀌더라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파리의 편집장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중국 관리들이 당신의 조사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통일전선의 정치적 영향력 캠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들은 단순히 정책에만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숨겨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지키려면 진실이 밝혀져야 했어요. 위험이 따르더라도 말이죠. 1월의 비는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정보국 DIA 건물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기자증을 만지작거리며 보안 카메라가 쭉 늘어선 긴 복도를 따라 사라챈 요원을 따라갔어요. 위층의 반짝이는 로비와는 달리 지하 복도는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일반적으로 기자들에게 공유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첸 요원이 두꺼운 금속문에 키카드를 대며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들어간 방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곳처럼 보였어요. 세 개의 벽에는 거대한 화면들이 가득했고 그 위에는 지도, 데이터, 그리고 여러 언어로 된 소셜미디어 피드 같은 것들이 떠 있었어요. 젊은 분석가들이 줄지어 앉아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푸른 화면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의 사이버 방어센터입니다. 첸 요원이 가장 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는 빨간 점들 있죠? 각각은 우리 대학이나 회사에서 정보를 훔치려고 한 시도를 나타내요. 그리고 노란 점들은 우리가 막아낸 시도를 뜻해요. 미국 지도 위에 수백 개의 점이 찍혀 있었고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주요 연구대학과 기술회사 주변에 점들이 집중되어 있는 걸 알아챘어요.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첸 요원이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1000건 이상의 군사 및 기술 비밀 유출 시도를 막았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잡아낸 것만이에요. 이건 일종의 두더지 잡기 게임 같아요. 하나를 막으면 다른 두 개가 다른 곳에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녀는 저를 데리고 다른 요원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는 책상으로 갔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훔치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조작하려고 해요.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계정들이 사실은 조작된 캠페인의 일부예요. 저는 요원이 보여주는 수십 개의 비슷한 게시물들을 보았는데 모두 같은 민감한 정치적 주제에 대해 같은 메시지를 동시에 밀고 있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영향력 작전이라고 불러요. 첸 요원이 말했어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만들려는 거죠. 다음 화면에서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게 만드는 걸 봤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문화단체들이 외국 정보 기관과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였어요. 빨간 선들이 대학교 동아리, 어학원, 그리고 비즈니스 그룹을 해외 첩보원들과 연결시키고 있었어요. 지난달에는 중국으로 연구 자료를 빼돌리던 가짜 회사 3곳을 폐쇄했어요. 첸 요원이 말했어요. 그 회사들의 리더들을 체포하고 컴퓨터들을 압수했죠.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증거는 유럽에서의 추가 체포로 이어졌어요. 그녀는 프랑스 경찰이 파리의 한 사무실을 급습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 건물이 어디인지 바로 알아봤어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프랑스 당국은 미국 정보기관과 협력해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위장한 스파이 네트워크를 적발한 거였어요. 이런 협력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첸 요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국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일하면 훨씬 강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그녀는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기술 비밀을 잃는 걸 다룬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한국 경제는 중국과의 무역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강력히 대응하기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대학교 내 외국 영향력을 걱정하던 교수들, 무역 비밀 유출에 대해 우려하던 기업가들, 그리고 보안과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던 정부 관계자들까지요. 보통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첸 요원이 미소 지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이건 단순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사람들 모두가 정보를 좀 더 신중하게 다루고 이상한 요청을 의심하고 수상한 활동을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보안 위험에 대해 가르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과도한 의심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냥 조금 더 신중해지자는 거죠. 마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웹사이트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런 신중한 사고방식이 모두에게 익숙해지길 바라고 있어요. 인터뷰를 마칠 때쯤 첸 요원은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다고 했어요. 작은 화면에 저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해킹하려고 했던 시도 목록을 띄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취재하기 시작한 이후로만 수십 건이 있었어요. 이래서 우리가 당신과 이야기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는 걸 두려워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방어예요. 잘 알고 있는 대중은 속이거나 통제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비를 맞으며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저는 방금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싸움은 비밀스러운 정부 방들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죠. 미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싸우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면 정말 늦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뉴욕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커서는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다큐멘터리 대본의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었죠.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는데 그 불빛들을 보니 이 이야기를 찾아다니며 보냈던 수많은 밤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커피는 몇 시간 전에 이미 식었지만 그럴 겨를도 없이 저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어요. 모든 조각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진실은 눈앞에 숨겨져 있어요. 제가 타자를 치며 글을 써 내려갔어요. 그건 마치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멈춰서서 제대로 보려고 할 때만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되죠. 6개월 동안의 조사, 수천 마일에 달하는 여행, 그리고 수백 번의 인터뷰 끝에 드디어 제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어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 제목을 그림자 게임이라고 지었어요. 그건 정말로 딱 들어맞는 이름이었어요. 세계의 대학, 기업, 정부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숨바꼭질 같은 게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편집자 사라를 만났어요.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부드럽고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사라는 원고 마지막 부분에서 눈을 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클레어,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사라의 말이 맞았어요.
단순히 대학 간첩 이야기를 다루던 제 기사는 점점 더 커다란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서울에 있는 김 교수님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그는 제가 한국이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조심하세요. 그의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큐멘터리가 화요일 저녁에 방영됐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발견한 진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을 컨트롤룸에서 지켜보던 일이에요.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어요. 중국은 단순히 비밀을 훔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회 구석구석에 닿는 숨겨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죠. 다큐멘터리에서 저는 어떻게 그들이 이 일을 해내는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요. 이걸 체스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말했어요. 근데 상대가 여러분의 수를 미리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대학, 기업, 그리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제 전화는 멈추질 않았죠. 전 세계 기자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정치인들은 조사를 요구했어요.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목격했지만 그때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다큐멘터리가 반경된 지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무대 위에 서서 학생들, 선생님들, 기업가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 찬 청중을 내려다봤어요. 그들 모두 같은 걸 궁금해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나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이에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걸 상대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뭘 찾아야 할지 알게 된다면 그 징후는 어디에나 있어요. 저는 간단한 예시를 공유했어요. 연구 자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교수, 너무 좋아 보이는 비즈니스 계약, 질문이 지나치게 많은 문화 교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저는 희망도 함께 나눴어요. 조사 과정에서 만났던 용감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위험을 무릅쓰고도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었어요. $100만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연구를 지킨 미국 과학자, 의심스러운 활동을 학교에 경고한 중국 유학생, 자국의 안보를 위해 수익성 높은 계약을 포기한 한국 사업가가 그 예였죠.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사회를 강하게 만드는 건 바로 개방성과 신뢰예요. 우리가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며 다양한 문화를 환영할 때 세상은 더 나아지죠. 다만 똑똑하게 그걸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 발표가 끝난 후 한 젊은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대학에도 공자학원이 있어요. 걱정해야 할까요? 저는 신중히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걱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말했어요. 알아야 하고 정보를 모아야 하며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여러분 세대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낼지 결정할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을이 구름을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걸 보며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그림자 게임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야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어요. 제 조사는 전 세계 사람들의 눈을 뜨이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단지 문제를 폭로하는 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우리의 사회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개방성, 창의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건 정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음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자라면 그래야 하니까요. 우리는 계속 파헤치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그림자 속에 빛을 비춰야 해요. 운이 좋다면 세상을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새 기사의 첫 문장을 쓰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림자 게임은 제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진실은 그림자 속에 숨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감춰질 수는 없다는 걸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찾으려 한다면 말이에요.